안녕하십니까. 민족 화해와 협력의 소식을 전하는 종론 통일뉴스입니다. 2023년 3월 둘째 주 통일뉴스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희준입니다. 정부 각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과 함께 한 주간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일부로 가보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권영세 장관이 VOA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뷰를 했더군요. 네, 오늘이었습니다. 3월 9일 그 미국의 소리와 한 특집 인터뷰가 올라왔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던데요. 네, 그 현재 긴장이 고조되는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현안들을 다뤘는데요. 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인터뷰 내용 중에 권영세 장관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지금처럼 민감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풍선을 적극적으로 날리는 것을 또 전단을 날리는 것을 독려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어쨌든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조항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라는 겁니다. 이 장관의 언급은 사실상 대북전단을 살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날려도 좋다는 신호로 읽히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하는 편이 사실 자연스럽습니다. 네. 이 사실은 북한 주민들이 밖의 세상이 어떤지, 자기의 처지가 거기에 비교했을 때 어떤지 이런 부분을 알 필요가 있다. 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이런 발언이 장관의 속생각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왕조 시대에서 식민 시대로 넘어와서 바로 김일성 체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든가 뭐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더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 좀 진위가 의심스러운 답변도 이어졌습니다. 다소 뜬금없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시점에 통일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겁니까? 예,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작년 11월에 공개된 일인데요. 그 권영세 장관은 현재 그 위헌 소송 중인 대북전단 금지법, 요거는 그 정식 명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거든요. 네. 이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나 제형 법정주의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 입장은 전단 살포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권 장관이 이번 인터뷰에서 궁극적으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는데 이 내년 총선에서 그 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법조항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 공무원의 선거 관여 참여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VOA 기자, 미국의 소리 기자는 해석 지침 변경이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거론을 했는데요. 네. 뭐 다행스럽게도 권 장관은 그건 쉽지 않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 법을 무력화하는 방법,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판결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국회에서 새롭게 법을 제정하는 것인데 이 둘 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나요? 예, 권 장관은 VOA 인터뷰에서 여러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 그 전에 좀 모호하게 답변했던 것과는 다르게 비교적 명료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북한 비핵화 정책인 담대한 구상 그리고 이른바 3D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대화로 이끌기 위해서 억제와 단념이 매우 중요하다. 대화보다는 억제와 단념에 전념해야 될 시기라는 걸 이야기를 한 거죠. 또 하나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한반도 평화와 연결시켜서 설명한 것이 눈에 띄는 내용입니다.
이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전략적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북한 인권 증진 문제를 강조하는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인터뷰에서 통일부 장관이 북한 지도부와 주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논란인데요. 예, 그 장관이 북한 지도부와 주민들에게 한국 통일부 수장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겠냐는 VOA 요청에 따라서 메시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 상황은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잘 좀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주민들에게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네. 뭐 좀 솔직한 심중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통일부 장관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스피커로 VOA를 선택한 것이 과연 적절할지 이건 좀 의문입니다. 그 조금 과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마치 상대 측을 향한 선무 방송을 보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네. 아시는 대로 이 VOA 미국의 방송이라는 방송은 미국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영 방송이고요. 그 한국어를 포함해서 48개 언어로 방송되는 국제 방송이기도 합니다. 이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2년 2월에 독일어로 첫 방송을 했고 그 인터넷 지금은 인터넷,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매체를 통해서 미국의 가치를 전파하는 걸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를 출입하는 이승영 기자였습니다. 북한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네.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그저께 3월 7일 담화를 발표해서 미국의 관할권이 아닌 태평양에서 진행되는 북한의 전략무기 시험에 요격으로 대응하는 것은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군요. 네,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담화였던 걸로 평가가 됩니다. 그 말씀하신 북한 ICBM 요격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담화 발표 하루 전인데요. 6일날 조선일보 보도 내용 직후 나온 겁니다. 존 애킬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했던 2주 전 발언을 전원 형식으로 보도한 거죠. 이 김 부부장 역시 그 발언의 진위가 분명치 않다 이런 전제 아래 사전 경고한다는 입장으로 발표했던 겁니다. 예, 우선 김 부부장의 담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예, 태평양은 미국이나 일본의 영유권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해마다 태평양을 자기 안뜰락처럼 여기면서 미군이 무시로 실시하는 전략무기 시험 발사를 만약 제3국이 대응을 명분으로 요격을 시도할 경우에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매우 흥미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러면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공해와 공역에서 주변국들의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이 진행되는 우리의 전략무기 시험에 요격과 같은 군사적 대응이 따르는 경우에 이는 두말할 것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그러한 상황에서의 우리의 군사적 행동 규범은 설정되어 있다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킨다. 사실상 경고죠. 이 기자께서 아까 김 부부장의 담화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어떤 점인가요? 예, 뭐 아시는 대로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미연합 상륙훈련을 비롯한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예고된 상황 아닙니까? 네. 그 우리에게 좀 익숙한 반응은 매우 직접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엔 좀 이례적으로 느낄 정도로 목소리를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군사적 대응은 암시는 했습니다만은 그 최근에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도를 넘어 극히 광기적인 추이로 나아가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과시적 군사 행동들과 온갖 수사적 표현들은 의심할 바 없이
우리가 반드시 무엇인가를 통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부를 지어주고 있다 라는 수준에 좀 그쳤습니다. 좀 그전의 담화 내용과 수준으로 볼 때, 비교해 볼 때 다소 수위를 조절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남조선은 정세를 더 이상 악화시키는 언동을 삼가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마치 좀 타이르듯이 말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날 발표된 그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의 담화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미의 무력 시위 책동에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군사적 적대 행위의 지체 없는 중단을 강력 요구하는 선에서 더 나아가진 않았습니다. 네. 나아가서 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 애호적인 노력에 합세할 것, 그리고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 연습을 당장 중단할 때 대한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하는 것으로 담화를 마쳤습니다. 이건 지난 4일이었습니다. 그 외무성 김성경 국제기구 담당 부상이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하도록 유엔이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던 것과 같은 흐름으로 읽힙니다. 네. 여기 또 하나 좀 주목할 만한 일이 벌어진 게요. 이 7일 날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에 이 남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남북 관계 상황과 관련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관련 모든 당사국들이 자제를 요청한다. 뭐 이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한미연합훈련도 문제가 있다라고 했던 유엔 브리핑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죠. 네, 그렇지만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경계는 여전하지요? 네, 물론입니다. 외무성 대외보도실장 담화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북한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에 진행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영문 약칭으로 DSC TTX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어서 자행된 3월 6일 B-52H가 전개된 5번째 연합 공중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의 핵 사용 기도가 실전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 발발 위험은 가상적인 단계로부터 현실적인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긴장된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통일부를 출입하는 이승영 기자로부터 북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외교부로 가보겠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김지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외교부는 강제동원 해법 발표로 시끄러웠죠? 네, 그렇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낮에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금 지급 판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널리 보도되어서 내용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정부의 해법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박진 장관이 발표한 우리 정부의 방안은 한국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약칭 재단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재단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서 마련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일본의 전범 기업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우리나라 민간 출연으로 재단이 대신 배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방안을 우리 정부가 알아서 내놓은 거죠? 여러 가지 비판과 분석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즉각 환영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미국 시간으로 5일이었고 밤이었습니다. 예. 이미 준비된 성명이었다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제 백악관 대변인, 국무장관, 심지어 이제 주한 미국 대사까지 환영 성명이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도 발표가 됐지요. 그렇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그 5일부터 미국을 방문해서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났고요. 7일 날 발표하기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4월 26일 국빈 방문 준비에 대해 협의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미국의 한미 삼각협력 구상과 입김이 이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그 인도태평양 전략의 완성을 위해서는 한일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화답을 했었는데 이번에 강제동원 문제로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면서 그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셈입니다. 그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도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박진 장관이 발표한 6일 당일에 벌써 교도통신에서 윤 대통령이 오는 16일에서 17일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이 협의 중이라 했는데, 네. 오늘이 이제 공식 발표가 됐죠. 그대로 16일, 17일 일본을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걸 보면은 정리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강제동원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3월 중순 정상회담, 4월 말 국빈방문, 이런 게 다 날짜가 이제 확정됐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나아가서는 5월에 있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도 윤 대통령이 업적으로 이제 초청받는 일도 아마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된 프로세스라는 얘긴데요. 결국 이런 윤 대통령의 정상 외교 행보와 맞물려서 이런 발표가 났다고 봐도 무리가 없겠네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은 정부 방안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발해 온 것으로 아는데요. 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박진 장관은 이제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서 배상금을 갚아주는 이른바 3자 변제가 가능하다, 이런 것을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당사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에도 공탁을 하면 된다고 역시 법적인 검토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나 법적으로 보나 합당하지 않다는 평가도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도 법리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법리 공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와 국민들이 이런 굴욕 외교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말인 토요일 오후에는 시청광장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해법 마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리 당국자 5명을 을사오적에 비유해서 계묘오적이라고 책임을 묻고 있는 이런 흐름도 있습니다. 구한말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등 을사오적의 비유가 된다면 당사자들도 꺼림칙할 것 같은데요. 오적으로 꼽힌 당국자들은 누구입니까? 이제 한일 역사적인 평화 행동이 정부안 발표한 6일 당일날 저녁에 촛불 집회를 긴급하게 열었는데요. 거기서 강제동원 계묘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5명은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이 선정됐습니다. 실제로 5손가락에 꼽힐 만한 직위에 있는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은 아쉬운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아쉬운 거예요? 네, 좀 핵심 인물들 중에서 빠진 사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진석 한일 의원연맹 회장이라든지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제 앞에서 꼽은 5 당국자 못지않은 핵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한 명을 더 추가하라고 한다면 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심규선 이사장도 이번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 사실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만 인식돼 있고 이번 사안과는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은 약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지난 1월 12일 날 외교부가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공동 주최자로서 나섰고 축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토론회에서 사실상 이제 정부 방안이 확정이 됐었죠. 네. 이 국회 토론회는 원래는 외교부와 한일 의원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한다고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 의원들이 반발해서 결국은 정진석 의원이 외교부와 공동 주최하는 유일한 공동 주최자가 됐었습니다. 예. 듣고 보니 외교부와 정진석 의원이 국회 공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할 정도로 정치권에서 중요한 비중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이제 한일 의원연맹의 회장인데다가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여권 내에서 영향력이 큰 정진석 의원이
박진 장관과 더불어서 그야말로 정치적 결단을 내린 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또 뭐 일간에서는 정진석 의원의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 뭐 면장을 지낸 등 친일파 후손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 기자는 이번 정부 방안을 발표하고 결정하고 발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 한 명만 꼽는다고 하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그중에서 굳이 꼭 한 명을 찝으라고 한다면 저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목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통일외교 안보 라인의 사실상 원톱 최고 실무 책임자는 김태효 1차장이라는 것이 기자들 사이에서의 중평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라고 부르는 네. 예,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장도 김태효 1차장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 상급자인 김성환 국가안보실장도 있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중진 정치인 출신인데요. 김태효 1차장의 핵심 실세라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일간에서는 또 윤 대통령과 한 동네에서 뭐 목욕탕에서 마주치는 관계라든지 이런 뭐 개인적 친밀성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로 이제 김태효 1차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청와대에서 4년 4개월간 재직하면서 그 당시에도 외교안보 실세로 불렸었습니다. 근데 김태효 1차장에 대한 이미지나 평가가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럴 만한 사안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 북한과 이제 비밀 협상을 벌여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뭐 북한의 인정 아닌 인정을 해달라 뭐 이런 조건으로 북에서 폭로를 했죠. 돈다발을 흔들며 정상회담을 뭐 구걸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도 주역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2012년에는 이제 지소미아라고 알려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처리한 그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론에 밀려서 결국 물러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네. 네. 또 있습니다. 김 차장은 2012년에 청와대를 퇴직하면서 비밀 문건을 41건, 41건이나 몰래 가지고 나왔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더구나 이번 이제 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SI 그러니까 뭐 특수 자료죠. 특수 신호 자료인데요. SI 취급 인가 이것을 받지도 않고서 이것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야당에 대한 공세로 활용한 적이 있어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범죄자죠. 야당은 김 차장의 경기를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2개월 만에 사면 명단에 포함시켜줬습니다. 김태효 1차장 참 나쁜 여러 기억들에서 꼭 등장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굴욕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김태효 1차장은 이제 인수위원 발탁 때부터 논란을 빌렸는데요. 이제 지소미아 밀실 처리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배경에는 학자로서 평소에 주장과 소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대표적인 거 하나만 들어주시죠. 예, 김태효 1차장이 쓴 이제 학자 시절에 쓴 논문 중에 한반도 유사시에 좌이대가 개입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대북 억제력에 효과적이라는 이런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자위대 한반도 개입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죠. 이를 기정사실화한 게 좋다는 논리를 가졌다니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 어쨌든 정부의 굴욕적인 방안이 발표됐고 주말에는 대규모 규탄 집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는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제 반대와 규탄의 목소리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이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반대와 규탄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무모하게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게 걱정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13일부터 23일까지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이 예정돼 있고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도 이제 16, 17로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예. 한미 군 당국은 이제 강력한 훈련을 전개하고 특히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강력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또 북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네. 즉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혹시 여론 무마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무모하거나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할 텐데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걱정이 큽니다. 부디 한반도가 군사대결의 장이 되지 않기 바라면서 오늘 외교부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를 출입하는 김치광 기자였습니다.
이번 주 통일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